안녕하세요. 그리운 우편함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도 않게 미처 준비도 못한 채로 어떤 일과 맞닥뜨리게 되곤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과 사고는 그리 친절하지가 않더이다. 언제 몇 시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니 미리 대비하고 기다리시라 하며 절대 알려주지 않지요. 그 일이 인생 전반을 뒤흔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사하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지개를 쭉 켜며 하루를 시작한다. 집안의 창이란 창은 다 열어 제치며 밤새 고여있던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내 집으로 들여온다. 하루 중 가장 바쁘고 분주한 시간대인 아침. 일하러 나갈 준비부터 하고 난 후 바지런한 주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앞치마 두르고 뚝배기에 된장을 풀고 두부, 호박을 숭덩숭덩 썰어 넣고 대파 쏭쏭 썰고 된장을 보글보글 끓이며 뚝딱뚝딱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다. 주방엔 구수한 된장 끓이는 냄새가 진동한다. 그는 아마 씻고 있을 터이지.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는 소리가 그치면 된장을 한 번 더 끓이기로 하고 9첩 반상을 차리는 사람 마냥 종종거린다. 그런데 9첩 반상은 무슨 김치랑 콩조림이랑 몇 가지만 있으면 되지. 이제쯤 나올 때가 되었는데 그는 아무런 기척이 없다. 빨리 나와요. 시간 늦겠다. 당신보담도 내가 더 늦을 것 같아요. 난 당신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하며 연신 종알거리고 있다. 한참을 입을 닫지 않는 시끄러운 내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그는 묵묵부답이다. 슬그머니 짜증이 나네. 기다리다 못해 방 안으로 들어서니 그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 모서리에 고개를 떨구고 기운 없이 앉아있다. 왜 그러냐고 연신 질문을 퍼부어댄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대답이 없다. 그제서야 그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게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난 그를 세세히 살펴보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보여지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다. 바로 주방으로 달려나가 물을 가지고 와 먹였더니 삼키질 못하고 바닥으로 줄줄 흘려버리더라. 갑자기 내 머리에 정전이 온 듯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는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그러다 다급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곳으로 전화를 건다. 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한다고. 전화를 끊고 몇 초간 또 허둥거리기만 했던 것 같아. 그때 우리 집 전화벨이 요란스레 울려대었다. 받아드니 좀 전에 내 전화를 받았던 이다. 119에 전화했냐고 대뜸 물어보는데 아차, 그 상황에서 119를 전혀 떠올리지를 못한 것이었다. 병원이 옆집도 아닌데 숨도 못 쉬는 그를 어찌 부축해 간단 말이었나. 사람이 어리석어도 일이 어리석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119로 연락을 넣고 간신히 그의 옷을 입혀주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 식어가는 차가운 발에 도저히 양말을 신길 수가 없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산소호흡기부터 착용시켜주니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그가 허리 통증으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날은 119 구급대원들이 신발을 신은 채로 저벅저벅 우리 집안으로 들것을 들고 입성하더니만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그들은 참 여유도 있지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을 벗고 들어온다. 내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준 종합병원으로 옮겨지고 응급실에선 서둘러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세부적인 병명을 알아낼 도리가 없어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숨을 제대로 몰아쉬지 못하는 그를 보며 이대로 놔두었다간 사람 하나 잃어버리겠다 싶었다. 다시 119 구급차를 타고 1시간 정도의 거리로 이동해야 했고 가는 거리가 조금 멀어 불안하기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구급차 안에서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 채로 생명의 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음을 지켜보다. 순간 넋을 놓고 나조차도 아뜩해져 갔다. 마치 현실이 아닌 듯 꿈속인 듯. 하지만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나까지. 손을 놓으면 대체 어떡하겠다는 것인지. 매달릴 곳은 단 하나. 죽기 살기로 내 온 정신을 집중하여 그를 살려달라고.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니 좀만 더 붙잡아 달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싸늘한 그의 손을 잡고 내 온기와 그동안 쌓아가던 내 모든 기운들을 그에게 불어넣고 있었다. 다급히 도착한 응급실에선 여러 장비들이 투입되었고 상태를 살펴보느라 많은 의료진들이 바삐 움직였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응급실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었다. 계속적으로 의사분들은 보호자인 내게 원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난 정확한 답변을 위해 온 정신을 쏟았다. 그 와중에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살펴보다 담요 밖으로 삐죽 나와있는 맨발을 발견하였다. 집에서 나올 때 떨리고 급한 마음에 차마 신길 수 없었던 양말. 얼른 편의점으로 달려가 양말을 하나 사다 차가운 발에다 신겨준다. 발바닥을 꼭꼭 만져주며 나 여기 있으니 어서 정신 차리라고, 어서 눈 좀 떠보라고. 들릴 리 만무한 간곡함을 애써 전해본다. 응급실에서 벗어나 또다시 검사받으러 2층으로 올라간 후 복도 한쪽 구석에서 마치 벌 받는 학생처럼 난 온몸에 힘이 빠지고 까마득히 잦아들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날 손짓하며 부르길래 다가갔더니 의사 가운도 입지 않고 있어 그저 병원 원무 직원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의 병명을 밝혀낸 의사 선생님이셨다. 그의 병명은 폐색전증이라고 전해주신다. 이 일이 있기 몇 달 전에 배드민턴을 치던 중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급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혈전이 생겨 몸 안을 떠돌다 하필 양쪽 폐를 막아버리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면회 시간 외에는 들어가 볼 수조차 없어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무턱대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내 우려와는 달리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결과 그의 상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었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과 함께 무사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에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야 선생님에겐 그저 스쳐가는 많은 환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남다르다. 빨리 판단한 선생님 덕분에 그가 살아났으니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병원을 오가며 진료를 받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난 마음에 감사함을 가득 담아 인사를 건넨다. 일상으로 복귀한 그는 지난 일을 회상하며 내게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해주더라. 머리를 감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숨이 턱 멈춰버리더라는 것이다. 몸을 움직일 수 없던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단다. 바늘구멍 하나 뚫어 간신히 숨쉬는 느낌으로 몸에 약간이라도 힘이 들어가면 그만큼 숨 쉴 수 있는 여력이 소모되기에 그는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며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난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빨리 식사하라고 불러대기만 했지. 이렇게 지척에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매함이라니. 가끔 자다가 가위에 눌릴 때가 있곤 한다. 아무리 소리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쳐도 아무도 듣질 못하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 절박한 상황. 같은 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할 뿐 미궁 속으로만 빠져들어간다. 마치 그와 같지 않았을까? 가위에 눌린 것처럼 말이다. 그는 정신은 더 또렷해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그 몇 초 사이에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정신력이 합세하여 가늘고 미세한 호흡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한다. 그렇게 견뎌내다 끝내 내가 나타나지 않자 거의 본능적으로 무의식과도 같은 반사신경이었던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어서 화장실 밖으로 가까스로 나올 수 있었던가 보았다. 그는 스스로 나온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 한 발짝 거리가 얼마나 고단하고 먼 거리로 느껴졌던 것이었을까? 그 작은 숨파편으로 나를 기다려야만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섭고 멀게 느껴졌을까? 그 1초, 1초가 바로 생사의 경계선이었을 터이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절망감에 간신히 붙들고 있던 정신줄을 놓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에게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 사람의 목숨은 그 한 호흡에 달려있더라.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는 그 자리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중환자실에서 정신을 잃고 있을 즈음 어느 한 구간의 생이 그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더라는 말. 마치 영화로 자신의 생애를 보듯이 말이다. 생이 필름으로 재생되어 한 조각씩 지나갔을 때 아주 아름답고 편안한 상태였단다. 그리고 행복한 기억들이 한 편씩 또 한 편씩 그를 위로하고 다독거려 주었을 거라고 나는 그리 생각한다. 어쩌면 가족에 대한 그의 깊디 깊은 사랑이 그를 살려내었고 죽음으로 향해 가던 그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날 그때 만약 내가 부재 중이었다면 그가 우리 옆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에 다다르니 모든 일에는 때와 인과 연이 함께 하는구나.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가 전한 말 중 하나, 가슴에 턱하니 얹혀졌던 저린 말은 나와 아들 녀석, 우리 둘을 남겨두고 어떻게 떠나나. 아직 해줄 것도 많은데. 아직도 못해준 것이 너무도 많은데. 죽음을 직면하고서도 자신이 떠나는 것보다 남은 우리에 대한 걱정부터 앞섰던 그를 떠올리면 한 가정을 책임지며 모든 시름을 가슴에 묻고 태어나고도 굳건하게 가장의 자리를 지켜내었던 새삼 무겁고도 버거웠던 이 땅에 아버지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 나의 아버지도 그러하셨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크고 슬픈 눈을 간신히 뜨고 너 지금 몇 살이냐?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버텨내면 저 녀석 결혼식에 손을 잡아줄 수 있을 터인데. 그 생각을 하신 듯 했다. 그 말씀이 아버지 마지막 말, 떠나가시며 아프게 던지신 말씀이셨다. 내게 큰 사건이 생기면 대체로 난 말을 가두고 안으로 침잠한다. 여기저기 떠들썩하게 상황을 알리질 않고 혼자 조용히 해결해 나가는 편인지라 주변으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곤 한다. 왜 우리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냐고 서운함을 토로하는 말을 들으며 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자잘하고 사소한 문제는 수다스럽게 말이 길어지곤 하지만 나에게 버겁고 무거운 문제는 먼저 입부터 닫는 습관이 언제가부터 생겨버렸으니 그렇다고 뭐 어쩌겠는가. 내 생긴 대로 살아야지. 군대에 간 아들 녀석에게도 충격을 받을까봐 연락이 오면 이리저리 둘러대기 바빴다. 항상 병실에 같이 붙어 있었지만 엄마 따로 받고 아빠 따로 받고 한참을 그리하니 녀석도 뭔 눈치를 채었을지도 몰라. 이제는 괜찮으니 그냥 말을 해주자고 한 날 녀석의 전화를 받고 실토를 했더니 안 그래도 요즘 좀 이상하더라고. 저도 물어보려 했다고 한다. 지금도 난 가끔 아들의 원망을 듣곤 한다. 엄마는 어떻게 그날 119를 부를 생각을 못하였냐고. 만약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참네. 가만 안 있으면 어떡하려 했는데.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단다. 그렇지만 고비고비마다 우리 잘 견뎌내었잖아. 갖가지 이유들로 유독 응급실 출입이 잦았던 그 구급차도 아마 여러 번 탔던 듯하다. 아이가 유치원 다녔을 무렵이었던 듯하다. 한밤중에 그가 한기로 몸을 들썩이며 떨고 있길래 장롱에 있는 이불이란 이불은 모조리 꺼내어 덮어주었는데도 진정이 되질 않자 나와 아이가 그의 위에 올라가 있는 힘껏 온몸에 힘을 짜내어 필사적으로 누르고 또 눌렀지만 그의 들썩임은 밤새도록 그치지를 않았던 적도 있었다. 어느 평온한 저녁 시간 이 사람이 올 때가 되었는데 연락이 없었다. 불안감이 퍼뜩 스쳐가던 순간 어찌 그리 예감은 틀리지를 않는지. 이응이응 병원입니다. 빨리 오라는 전화였다. 도착하니 나를 맞이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다들 너무 어두웠다. 직장 친선 경기 중 머리가 부딪혀 이마에 금이 가고 뼈 조각이 이마 중앙 부위에 파고들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고.
또 먼 길을 한밤중에 달려갔다. 아이는 구급차에 태우고 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늘 다니던 낯익은 길이었건만 왜 그리 그 길이 무섭고 더 깜깜하고 그날따라 안개마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게 깔려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내 귀엔 우우하는 기괴한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러다 내 앞에 구급차 빨간 불빛을 놓쳐버리고 아무도 다니지 않던 그 한적한 국도변 길을 두려움에 덜덜 떨며 한참을 달려 간신히 불빛 환한 도시에 도착하였는데 마치 누군가가 내 앞길을 막기라도 하듯 병원을 바로 지척에 두고서도 그 병원이 내 눈엔 도시 보이지를 않아. 길 한복판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두고 허청대던 내가 보인다. 병원 응급실에서 어미를 애타게 기다리며 울고 있었을 아이. 아비는 침대에 쓰러져 있고 뒤따라오던 어미는 한참 동안 나타나지를 않고 아이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미안해진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침착하지 못하고 의연한 어른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내가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가 겪었던 일들 속에는 단 한 번도 예고장을 받은 적이 없었네. 미리 알려주기라도 했더라면 그나마 준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일이 살아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내가 걸어왔던 한순간은 처음엔 살얼음판이었던가 싶다가도 다음엔 두꺼운 얼음판으로 변해 조금 더 씩씩하게 발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었고 그러다 또 어느쯤엔 평평한 흙길로 나타나 성큼성큼 걷기도 하였다.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던가. 중환자실에선 하루에 3번 면회가 허락된다. 내 마음이 응축된 따뜻한 물을 먹이며 그에게 전한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얼마만큼 아픈지 다 알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젠 괜찮을 거라고 그에게 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나에게 들려주는 응원이기도 했다. 내 말을 무심코 듣고 있던 그의 눈엔 눈물이 그득 고인다. 아마도 그는 알고 있으리라. 아직 말을 잘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을 아마도 그도 함께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감히 그리 믿기로 한다.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그렇게 스며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걸어가던 길목엔 갖가지 사연들로 가득 차 있겠지요. 사연이 많아질수록 다른 이의 삶에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도 하리라 봅니다. 고통 뒤에 오는 고마운 선물 같은 것이기도 하지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오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엔 더 값지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운 우편함 이야기였습니다.